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88번째 시간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백범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 꼭 한번 읽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그 소중한 시간이 왔네요. 자, 1부에서 저희가 백범 김구 선생의 어린 시절 그리고 본격적인 독립운동에 뛰어들기 바로 직전 정도로 네네. 생각하면 되겠죠. 네네. 네. 자, 안중근 의사의 네. 집 거기서 안진사댁. 네, 안진사댁에서 좀 신세지던 시절. 네. 예. 그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권능선이라는 일종의 스승을 만나게 되고 네. 좋은 말을 많이 듣게 되는 거죠. 자, 그 와중에 이제 시간이 좀 흐르고 단발령을 피해 가지고 1896년 2월의 어느 날 평안남도 용광에서 황해도 안악 쪽으로 요 강을 일종의 그 뭡니까? 대동강이죠. 대동강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1896년이요. 네, 1896년 2월. 딱 20살 되던 그렇죠, 해인가 보네. 그렇죠. 예. 넘어가는데 주막에 있다가 좀 이상한 사람이 보이는 거죠. 예. 자기가 딱 보니까 또 아랫돌이 이쪽에 보니까 칼도 차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거 놈은 일본군 장교다, 정보 장교다라고 오인을 했다고 나오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때 일본군 정보 장교였다, 스파이다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일단은 일본인으로 나와요 현재. 현재 지금 가장 연구했던 도진성 교수도 일본인 대마도 출신의 일본인. 네, 뭐 그 밀증할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죠. 그 네. 일본 민간인도 밀증으로 스파이를 쓰니까. 자, 그걸 보고 고민을 한 거죠. 아, 저 놈이 분명히 우리 강산을 침탈하러 오는 일본 놈인데 저 외놈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아, 근데 저 외놈을 내가 지금 그 당시 또 우리 1895년 을미사변 명성황후죠. 시해. 민항후가 시해되고 이게 무도한 일이 일어났는데 네. 이걸 가만두고 볼 수가 있냐. 내가 지금 저 외놈 하나라도 죽여야 되지 않을까 네.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자문자답하는 거죠. 저 외놈을 죽여가지고 외인을 죽여 서로 가는 것이 옳다고 확신하는가? 그렇다. 너는 어릴 때부터 마음 좋은 사람 되기가 소원이 아니었더냐? 그렇다. 근데 지금 또 나는 도적에 내가 저 도적을 아니면 저 도적을 죽이려다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걱정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이때까지 마음 좋은 사람이 되고자 했던 거는 다 거짓말이고 사실은 내 몸이 좋고 이름 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려는 건 아니냐? 아니다. 그러면 지금 결단을 죽이자. 내려라. 이렇게 된 거죠. 아, 스스로 계속 자문자답을 고민을 거죠. 했다는 네, 거군요. 내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백범 김구를 정말 그 뭡니까 뉴라이트라든지 이상한 사람들이 뭐 테러리스트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자꾸 몰아가는데 백범 김구에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자문자답하고 그리고 딱 결국 결정을 내릴 때 딱 마지막 기준이 뭔가 고민하다가 바로 자기가 배웠던 그 안진사댁에서 그 권영 선생한테 배웠던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백범 김구한테 떠오르는. 가지를 잡고 나무에 오르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나 벼랑에 매달려 잡은 손마저 놓는다면 가히 대장부로다. 벼랑에 매달려 가지고 오도가도 못할 때 딱 오히려 잡은 손을 탁 놓을 수 있을 때 그게 가히 대장부다. 정말 이게 지금 백범 김구 선생을 상징하는 하나의 말인데 네. 뭐 눈 내리는 들판 걸어갈 때 어지럽게 걸어가지 말라 뒤에 오는 사람에게 모범이 돼야 되니까 하는 그 두 가지가 백범 김구 선생을 상징하는 완전히 하나의 어떤 시그니처죠. 네, 그런 문장인데 딱 그거를 마음속에 떠올려가지고 결행을 하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결행을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게 때려 죽이는 거예요. 네. 때려 죽이는 거예요. 말 그대로 때려 진짜 죽이는 말 그대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정말 때려 죽이는데 이 선전전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 심리를 생각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상한 장사가 나타나갖고 이 진짜 일본 놈을 때려 죽였다. 이렇게 사람들을 격동시키고 애국을 하기 위해서 그냥 밥을 막 이렇게 먹고 밥을 다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갖고 와 해가 막 밥을 먹고 그러니까 나는 장사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 다음 일본 놈 피를 막 바르는 거예요. 얼굴에 바르고 완전 저승사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나는 사람이 아니고 신과 같은 뭔가 이런 걸로 사람들이 대중선전을 생각한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막 뭐 밥을 먹으면서도 다 못 먹잖아요. 막 7인분 밥상을 차리라고 했대요. 보통 사람이 아니다. 7인분 밥상을 차려도 못 먹잖아요. 지금 많이 먹었는데. 네. 그러니까 한 숟갈 딱 먹고 나서 에이 내가 그동안 먹고 싶었던 외놈 피를 먹어 놓으니까 이 배도 부르네. 이런 식으로 딱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소문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인열사 나타나고 뭔가 우리 사회는 아직 희망이 있다. 이런 소문을 주려고. 그런 다음에
뭡니까 주막에 네. 붙여요. 누가 죽였다 이런 식으로. 나는 어디 사는 나 누가 죽였으니까 찾아와라. 그러니까 자기는 이건 죽이고 도망치고 이런 게 아니다 이거지. 나는 어디까지나 민족을 대표해서 이거는 범죄가 아니다. 나는 정당한 어떤 의거를 했다. 의도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왜 도망을 치냐. 그러니까 나를 찾아오라라고 딱 붙이고 와요. 백범김구 선생은 그런 범죄자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이 그러니까 한복을 입고 그다음에 안에다가 일본도를 차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의심을 했다고. 밀정으로 의심을 밀정이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결국 연구를 해보니까 그냥 일본인이었다며. 네, 일본인 상인으로 나타나는데 근데 우리가 뭐 일본인 상인도 사실은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죽이는 건 아니고 네. 스파이일 경우도 많고 죽여도 된다 아닌 것보다 이거는 뭐 당시에 어떤 살인을 미화하자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 백범김구 선생이나 여러 가지 우리 의사 열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당시 나라가 침탈당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 속에서 이게 뭐 하나의 어떤 민간인에 대한 어떤 우리가 무고한 테러하고는 좀 구분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거는 좀 한번 고민해야 될 문제다.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근데 당시에 또 이 민중의 어떤 그 의로운 심사라든지 네. 또 자기 그 당시 어떤 왕조사회지 않습니까? 왕조사회에서 어떻든 그 당시 왕권이라든지 그 나라의 국권의 상징인 그 궁궐에 한밤중에 무단 그 낭인들이 침입해가지고 그 나라에 요즘 치면 대통령 부인 아닙니까? 네. 그 부인을 무단히 욕을 보여서 그를 죽이고 불을 태웠다. 이건 인간으로서 그렇죠. 있을 수 없는 네. 이 문명 사회로서 있을 수 없는 야만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민중의 또 다른 어떤 분노를 대변한 건 아닌가. 저는 뭐 그런 차원에서 또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 일이 벌어진 이후에 그러면 그 주소에 가 있었습니까? 가 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와요? 그 3개월 후에 찾아왔대요. 일본에서? 아니 일본은 아니고 그 당시만 해도 어쨌든 조선이라는 사회가 있잖아요. 네. 조선 왕조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결국 잡아갔죠. 잡아갔어요. 네. 네. 잡아갔는데 문제는 이제 당시 외국인과 관련되는 재판이나 이거는 인천에 있대요. 그 인천으로 이제 압송이 되는 거죠. 인천에 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배를 타고 인천으로 가잖아요. 강화도를 지날 때쯤에 순금들이죠. 당시 포졸들 옛날로 치면 순금들이 이제 배 타고 가다가 잠을 잘 거 아닙니까? 네. 어머니가 몰래 얘야 지금 어떻든 너 지금 인천으로 가면 죽기밖에 다 하겠냐. 그냥 우리 차라리 여기서 물에 뛰어들어 같이 죽자. 같이 죽자. 괜히 가서 욕을 보이니 죽자 이러니까 이 백범김구가 딱 멋있는 말을 해요. 어머님은 자식이 이번에 죽을 줄 아십니까? 결코 죽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원수를 죽였으니 하늘이 도우실 겁니다. 분명히 죽지 않습니다. 딱 이렇게 어머니를 위안을 하고 그래서 투신할 결심을 버리게 만들었죠. 네. 네. 그런 다음에 인천 옥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감리스라고. 그 대장 김청수가 바로 그 영화죠.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네. 결국 수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관련 사건은 거기서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수감이 돼서 뭐 꽤 높은 형량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신문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신문을 하면서 완전히 이 사람이 영웅이 되고 왕이 되는 거예요. 신문 과정에서 오히려 흔히 말하는 요즘 판사 검사들을 완전 코를 납작하게 해버리거든요. 네. 너가 일본인을 죽인 일이 있느냐 아니니까 그날 그곳에서 국모의 원수를 갖기 위해서 외국 한 명을 때려 죽인 사실이 있어. 무관 일본인을 죽이진 않았어. 나는 네. 국모의 원수를 갖기 위해서 외국을 죽였어. 그런 다음에 자기 여배자의 외놈 순사가 앉아가지고 자기들 죽였다고 감시하고 있으니까 바로 이놈하고 큰 소리로 죽을 힘을 다해 호통을 치면서 만국공법에 어디 그 한 나라의 국모를 시하려는 구절이 있더냐 이 개같은 외놈아 너희가 어째 우리 국모를 시했느냐 내가 살면 몸으로 죽으면 귀신이 되어서 너희 임금을 죽이고 외놈을 시도 없이 다 죽여 우리나라에 치욕을 씻으리라 이러니까 일본 순사가 욕을 하면서 대청 뒤쪽으로 숨었다 이 정도로 이제 기가 세신 거예요. 네, 네. 당시 재판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외놈이 아예 칼차고 그러니까 이게 웃기게 돼 있는 거죠. 이미 나라는 외놈의 수준을 갔다. 그러니까 이렇게 당당하니까 이제 소문이 나는 거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소문 나고 또 감옥에서도 자꾸 착고를 채우고 이러려니까 왜 나를 강도로 대우하고 이렇게 함부로 대하느냐. 네. 내가 당초 도망할 생각이 있었다면 내 주소와 성명을 밝히고 집에서 석 달 넘도록 잡으러 오도록 기다리고 있었겠느냐. 나는 떳떳한데 왜 이렇게 나에게 나쁜 대우를 하느냐. 너희들 외놈을 기쁘게 하려고 나한테 이렇게 나쁜 대우를 하느냐. 이러니까 감옥에서 또 방이 돼주는 거죠.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죠, 네네. 이제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경무관들이 돈을 주는 거예요. 옥살이 해라고. 옥살이부터. 영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진짜 의로운 의인이다.
다들 미나무에 덕을 봐가지고 녹을 먹은 것 같고 다 한 사람들은 전부 다 숨죽이고 있는데 정말 저 황해도 산골에 촌백성이 이 국모의 원수를 갖기 위해 네. 야 이런 대단한 사람이 돼갖고 막 사람들이 막 돈을 막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옥바라지 하는데 어머니에게도 막 그 옥바라지에 쓰시라고 참 사람들이 살아있는 거죠. 네. 기부도 하고. 네. 그때가 20살, 만 20살 때. 근데 이 참 재밌는 게요. 네. 이 어머니가 그때 아까 18에 낳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17살 차니까 37쯤 되셨을 거 아닙니까? 어머니 옥바라지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뚜쟁이 할매가 와서 자기 보고 내가 중매를 써서 돈 많고 권력 있는 남편을 얻어줄 테니까 그거 가가지고 옥바라지 할 수 있도록 어디 시집을 다시 개가를 해라. 그렇게 남편 내가 살아있는데도 살아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젊은 여자니까. 네. 뭐 젊은 여자도 아닌데 그죠? 그때는 이제 그때 나이는 치면 그런데도 참 이 옥살이 뒷바라지 하고 있으면 그렇게 괴롭히는 이게 젊은 세대기라든지 이 여자들한테 야 너 힘들잖아. 저 사람한테 몸만 한 번 주면 너 남편 좀 편하게 해줄게. 안에서 너 자식 편하게 깐깐해서. 해줄게. 근데 이게 참 많았어요. 이게 우리 여기 일제시대 때 서대문 형무소 주변에도 네. 그랬고요. 해방 이후에도 서대문 형무소 주변에 네. 그런 이제 소설이라든지 기록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남편이 옥살이를 억울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시골에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돈도 없지. 그냥 그래도 밥은 해야 되니까 사식하러 빚을 내가 왔는데 돈 떨어지고 이러면 살살살 꼬시는 거예요. 남편 옥바라지 잘하기 위해서라도 너가 잘 먹어야 되고 힘을 내야 된다. 내 따라가면 좋은데 가서 그래갖고 여자를 팔아먹기도 하고 또 여자 이제 어떻게 좀 힘을 써줄 수 있는 간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힘을 써주는 사람들하고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몸만 취하고 일도 안 해주기도 하고 정말 나쁜 인간들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김구 선생 어머니한테도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다는 게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참 비참한 전경입니다. 당시에. 네, 네. 참. 자, 그렇게 해가지고 감옥에서 이분이 결국 이 사람들의 제수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 관리 전부 다 까막눈들이잖아요. 네. 억울하잖아요. 뭐 변호사도 제대로 있습니까? 변호사가 뭐 재판 관련 서류를 이 사람이 김구성이 다 써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형을 선고받죠, 당연히. 그런데 마침 사형이 올라가면 결국 그래도 고종임금의 재가를 받아야 되는데 네. 고종임금이 어떻게 보다가 그거 본 거죠. 이게 뭐지? 국모를 뭐 시해서 그걸 보고 나서 그 구절이 눈에 띄는 걸 보고 나서 처음에 성지 중에 한 명이 그냥 재판 서류 재가를 해버리는데 국모의 원수를 갚는다는 구절이 눈에 띄어가지고 그걸 고종 임금께 갖다 드린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의전회의를 여는 거죠. 아무리 국제관계와 관련됐지만 생명이나 일단 살리고 보자 해가지고 전보를 쳐가지고 감리소에 이제 사형은 하지 말아라. 결정할 사항이니까 하지 마라라고 된 거죠. 그 사형은 이제 보류가 된 거죠. 네. 나중에 그래서 해방 이후에 김구 선생이 고종 임금 무덤을 참배도 해요.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네, 참배도 은인이지. 합니다. 근데 결국 이래갖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왔어요 감옥에서? 그래서 이게 감옥에서는 풀려주지는 이 일본 놈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으니까 안 되고 결국 집단 탈옥을 집단 주도를 하게 됩니다. 대단 근데 스케일이다. 머리가 좋아요. 이 집단 탈옥을 주도하면서도 이게 집단 탈옥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내가 일단 사람이 큰 원칙을 쓰면 이제 꾀가 막 샘솟는다 이거죠. 내 욕심을 버려버리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감옥에 아주 이제 wal패가 한 명 있단 말이죠. 네. 힘 있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곧 풀려나는데 이 사람을 활용해야겠다. 근데 저 사람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감옥에서 동성애를 하는 거죠. 그 동성애 안에 애인이 있는데 그 애인은 앞으로 징역 10년을 더 남은 거예요. 동성애 하는. 네. 동성애라는. 그걸 딱 활용하자 해가지고 그 놈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너 앞으로 쟤 어떻게 할 거냐. 너 사랑한다며. 근데 쟤 그냥 그대로 두고 볼 거냐. 여기도 10년이면 죽어. 이러면서 적당히 어르고 적당히 협박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말만 들으면 방법이 나올 텐데 너가 과연 내 말을 듣겠냐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 하니까. 그러니까 몇 번씩 와서 이제 충성맹세를 하는 거죠. 시킨 대로 다 하겠다. 내 목숨을 달라면 주겠다. 내 애인을 건져준다며. 좋아해가지고 결국 그러면 타러 갈 때 계략을 찐 거죠. 그래갖고 간수를 불러가지고 돈을 먹이고 술을 먹이고 다 이렇게 정말 술 먹고 전부 흥청망청해갖고 잠을 자게 한 다음에 결국 마루 밑에 들어가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감옥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뭐 요즘처럼 그렇게 아주 벽돌 감옥이 단단한 게 아니니까 일단은 나오기 쉬웠겠구나. 그래도 담이 또 있거든요. 네. 담이 있는데 자기가 먼저 가고 싶지만 그래도 내가 체면이 있지.
그렇잖아요. 여기서 완전 영웅인데 내가 살자고 먼저 가면 안 되잖아. 그 다른 사람 먼저 넘기고 나서 가 있으니까 이게 벌써 이제 들통이 나버린 거야. 거의 답이 없는 거잖아요. 막 이제 사람들 이제 간수들이 난리를 네네. 치고 자기는 못 나가게 되고 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딱 아까 똑같은 거예요. 벼랑 끝에서 가지에 손을 탁 놓듯이 에이 그냥 정문으로 나가요. 근데 마침 정문에 막 사람들이 소란스럽고 탈옥했다 이러니까 정문 지킨 사람들도 전부 다 딴 데로 가 있는 거야. 아무도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이끌고 결국 집단 탈옥에 성공하게 되는 거죠. 옛날이니까 가능했다 진짜. 그렇기도 하고 약간 부풀려진 측면은 없지 않은 있을까요 혹시? 근데 뭐 저는 뭐 이게 사실 이게 백범일지에 나온 거를 네. 우리 도진순 선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쵸 연구를 했고 네. 그렇게 부풀어진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우리 지금. 아니 그런 것보다 사실은 뭐 그리고 그 당시에 이게 현대식 지금 뭐 어떤 그 갑자기 뭡니까 삑삑 소리 나면 갑자기 철문이 내려와서 탕 다치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리고 그 당시는 간수들하고 다 어슬플 때 아닙니까? 하긴 뭐 그렇긴 현대식 하죠. 감옥이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간수들 좀 술 먹고 간수들 다 술 취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간수들 중에 어떤 아펜 좋아하는 사람한테 아펜까지 줬대요. 그 아펜 보고 다 해롱해롱해 있는 거예요. 그 상태니까. 그러니까 요즘처럼 아주 엄격한 그런 게 아니고 뭐 요즘 저기 뭐 저 멕시코라든지 저 콜롬비아의 마약왕들 보면 황당하잖아요. 거긴 요즘도 뭐 여전히 뭐. 드라마 장면 생각해봐요. 드라마 보면은 그냥 다 나오고 그러잖아요. 옛날 드라마? 사극 같은 거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 다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이제 탈옥을 나온 거죠. 했고 네. 네. 또 도피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저 동학으로 있다가 도피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결국 스님으로 도피를 하는 거죠. 스님이 돼요. 네, 네, 네. 어. 근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 1987 영화 있었잖아요. 네네. 거기도 보면 절이라든지 설경구 씨가 교회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종교단체가 제일 좋거든요. 우리 예전에 사만일에 보면 소도라는 데가 있잖아요. 네. 그 소도로 도피를 해가면 공권력, 흔히 말하는 세속의 권력이 미치지를 못하잖아요. 네. 그런 게 항상 존재하거든요. 제 아시는 분도 아시는 선배분이 70년대 후반, 80년 5.18 이때 네. 이 서울에서 광주에 진실을 뿌리는 유인물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됐냐니까 그거를 당시 광주에서 다 진실이 차단됐잖아요. 전화 뭐 다 끊어버리고 그 광주에 대교구 있죠. 가톨릭 대교구. 네. 거기서 서울에 팩스가 있거든요. 팩스를 보낸 거예요. 그때 팩스. 그러니까 이게 다 서울에서는 알게 된 거예요. 명동성당에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명동성에 알게 돼가지고 이 신부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뭘 유인물을 만들어가 뿌렸는데 이제 결국 수사망이 쫓겨오잖아요. 수사망이 쫓겨오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어디를 숨어야 되는데. 그때 숨어야 되는 데가 어디냐면 수녀원. 수녀원에 가게 된 거죠. 뭐 이분도. 그 수녀원에 가갖고 이 도피를 하게 된 거죠. 수녀는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아무리 뭐 그렇게 하더라도. 공권력이 있다 해도. 그래도 예전에 뭐 5.16 그 쿠데타가 나고 나서 장면 선생도 수녀원에 숨었잖아요. 피신을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이분도 수녀원에서 그 은신을 했다는 거죠. 네. 참 그런 것도 있던 거죠. 바로 그래서 절로 간 거죠. 그래서 또 이 절이 나중에 마곡사였나 이래가지고 네. 거기 가서도 나중에 해방에 또 한번 딱 다 찾아봅니다. 그 본인이 예전에 도피했던 지역을 쭉 또 김구 선생이 한번 돌아봅니다. 네. 그 스님이 됩니다. 김구 선생이. 그래서 스님으로 지내다가 결국 이제 그 이름을 김창수라는 이름을 이제 구로 바꾸게 됩니다. 그때. 네네 이제 그렇게 바꾸고. 그래서 이제 스님으로 있다가 아버지가 위독한 꿈을 꾸게 돼가지고 집으로 가가지고 위독한 아버지를 보게 된 거죠. 그 또 아버지가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힘이 할머니 돌아가실 때 무명지를 네. 피해가지고 있잖아요. 자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다 이게 신체 발부가 소지 부모인데 불감 해상을 해야 되잖아요. 어머니 있을 때 하면 안 되잖아요. 엄마 없을 때 틈을 타가지고 김구 선생이 넓적다리 살을 한쪽에 표현해가지고 그 살을 구워가지고 아버지 드시게. 고기. 인유? 예. 먹을 게 없잖아요. 본래 있잖아요. 예전에도 가장 좋은 보신이라든지 약재가 뭐냐면요. 그 동의보감에 나와 있을걸요. 소고기. 사람이 기가 허하고 힘이 빠질 때 소고기를 딱 이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은 약이에요. 그게 사실 그래요, 진짜. 소고기요? 예. 소고기는 좀 좋죠, 당연히. 근데 소고기가 없으니. 없으니. 인육이라도. 고기가 없잖아요. 단백질을 드셔야 되는데. 아. 그러니 결국 할 수 없이 자기의 늪적다리를 베가지고. 아유. 그래서 흐른 피도 이제 드시게 하고. 네. 아,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더 효자죠. 아버지는 피만 할머니한테 드렸는데 여기는 고기까지. 자기 살과 피를 다, 왜냐하면 내가 다 이 피와 살을 아버지에게 받았는데. 아유. 대단하십니다. 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베기는 베야 되는데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이제. 또 베요? 또 벨라 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자기가 손톱만큼 또 못 대냈대. 그래서 아이고 내가 효자가 아니야. 나는 탄식을 스스로 하셨대요. 참 대단하십니다, 그죠? 결국 아버지는 이 피와 살을 드리고 나서 열흘 만에 돌아가셨대요. 그래요. 근데 이제 마지막 자기의 어떤 마지막 마음이죠.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 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짐작을 갖기도 힘들어요, 그죠? 맞아요. 지금 이거는 그게 아니죠. 효심이 아니겠죠. 지금 부모를 더 가슴 아프게 만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효라는 건 항상 상대적 같아요. 가치라는 게 절대적인 아니고. 네. 언제 독립운동 시작해요? 네, 그래서 뭐 지금부터 계속 한 거죠, 뭐 그죠? 근데 결혼을 하기로 한 여인이 죽게 되고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기독교를 이제 믿게 돼요. 김구 선생이 이제 그러니까 동학을 갔다가 스님이 됐다가 이제 기독교를 믿게 돼요. 근데 기독교를 믿게 되면서 이 또 아주 마음에 드는 멋진 여인을 만나게 돼요. 네.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 여동생 안신호를 만나게 돼요. 그래 모셨는데 그래 약혼을 하거든요. 결혼하기로. 네. 근데 하루 만에 안신호가 와가지고 못하겠다고. 왜요? 이 안신호가 그때 청혼을 여러 명한테 동시에 받은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이거 내가 너무 힘들다. 또 역시 도산 안창호 선생 여동생다워요. 너무 당신도 그렇고 너무 멋진 사람들이 나한테 청혼을 많이 해주니까 내가 사실 옛날에 제일 처음 청혼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지금 몸이 너무 아프다. 나는 그 사람한테 돌봐줘야겠다. 안창호 선생 여동생도 멋있는 분이에요. 여러 사람 중에 제일 아픈 사람을. 제일 아픈 사람을 내가 제일 필요한 사람한테 가야겠다. 그래서 나는 당신 너무 멋진 사람인데 그냥 오라버니로 평생 오라버니를 모시겠다. 본인은 오라버니를 모시기 싫었는데 그냥 가시버시 부부가 되고 싶었는데. 안창호의 누이동생인 안신호는 북한에서 여성동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초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지냈습니다. 63년 사망 후에 애국열사릉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교육활동에 열중하다가 바로 1909년 10월 26일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얼빈을 울린 총성이 울리게 되죠. 바로 안진사댁 맏아들 네. 중근이 이또 히로부미를 사살했단 말이죠. 멋져. 그러자마자 바로 경찰에 잡혀갔거든요. 네. 그러면서 경찰서에도 이야기를 들어요. 무슨 경찰서에도 일종의 파출소에 무슨 이제 오지 않습니까? 그 전보 같은 게 오잖아요. 그 위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뭐냐면 이또 히로부미가 은치안에게 피살됐다. 이런 막 보도가 날라왔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안중근이잖아요. 승이 뒤로 가니까 러시아 신문 보도가 중근 안인데 뭐 그때는 이제 은치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은치안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안중근이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자기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뭔가 관계가 있지 않느냐. 너 어차피 안진사댁 있은 거 다 알고 있어. 그 자기가 조사를 받는데 김창수라는 이름으로 이미 일본의 사찰 기록이 100페이지 가까이 있더라는 거야. 자기 관련된 모든 기록이 다 있더라는 거야. 그랬겠지. 그래서 보는데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계 없으니까 이제 풀려났어요. 풀려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결국 다시 또 만난 사람이 이재명 의사를 만나게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이한용을 처단해냈던 사람. 그 이 사람이 너무 그때 혈기가 왕성해갖고 자기 그 부인이 벌벌벌 떨었다 했잖아요. 부인한테 찾아와가지고 총을 쏘면서 야 빨리 친일파 집 주소 빨리 알아내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너무 혈기왕성하다 해가지고 이 사람의 단총을 빼앗아 버렸거든요. 일하다 큰일 나겠다고. 네. 그런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몇 달 후에 그 바로 이재명 의사가 이한용을 찌르려고 하다가 실패했다. 목을 찔렀는데 결국 죽이지 못했다. 이야기 듣고 자기가 너무 한탄했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그 단총을 빼앗는 게 아닌데 내가 단총을 빼앗는 바람에 결국 칼로 실패를 했구나. 내가 너무 한스럽다. 그 의사의 그 고귀한 행동을 뒷받침 못 해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연결돼요. 이게 결국 독립운동을 하고 이렇게 의로운 일을 하니까 주변에 다 그렇게 사람들이 붙나 봐요. 이렇게. 그럼 사람들만 서로 좀 주파수가 맞는 건지. 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일단 풀려나가지고 계속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데라우치 총독, 일제 부임했던 총독이 암살 미수 사건이 일어나는데, 요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일제가 배공인 사건을 일으켜요. 조선에 유명한 사람들, 좀 독립운동 할 만한 사람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을 빌미로 해가지고 이때 이제 또 잡혀 들어가는 거야. 이때 잡혀 들어가고 고문을 당하고 결국 15년 선고를 받는 거야. 15년 선고를 받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때 고문을 받으면서 이제 참 일본이 아주 비열한 방법을 하거든요. 여기서는 책에서 신문을 한다. 우리 신문하면 지금 말로 하는 거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고문을 한다. 이거 첫 번째 고문. 고문은 이런 거예요. 채찍과 몽둥이로 온몸을 두들겨 패고 두 손을 등 뒤에 포개고 오랏줄로 결박해서 천장의 쇄골에 연결. 진짜 통닭구이 식으로 올리는 거예요.
예전에 마키아벨리도 그 당했다는 그 고문 있잖아요. 천장에 고리에 걸려가지고 꽁꽁 결박된 채로 올리면 사람이 이제 피가 안 통해갖고 진짜 미치거든요. 그런 다음에 또 결박을 해가지고 또 둥근 발판에 세웠다가 발판을 빼버리면 몸이 공중에 매달리면서 질식하게 된다. 그런 다음에 다시 또 결박을 푼 다음에 찬물을 끼얹어가 숨이 돌아오게 되면 뭐 왔다 갔다 계속 반복하는 거죠. 매달려가 질식하게 하고 풀어주고. 그런 다음에 우리 그 일정에 나왔던 그 대목, 그 연개손으로 나오잖아요. 한지민. 그 불로 벌겋게 달군 그 세막대기를 갖고 얼굴 찢으려고 하잖아요. 온몸을 찢었다잖아요. 하루에 세막대기를 달고 갖고 온몸을 찢는 불고문을 하고 또 나무 막대기를 손가락 사이에 끼워갖고 나무 양끝을 빼가지고 때리고 물고문, 콧구멍에 냉수를 붓고 온갖 고문을 다 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굶기는 거야. 사식도 허락 못하게 하고 일반 사람의 반만 먹임을 주는 거죠. 그러면 또 완전히 미친다는 거죠. 그쵸. 사람 배고픈 것만큼. 그런 다음에 또 한번 온화하게 우대하는 걸로 사람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아, 잘해주면서. 그렇죠. 국합, 배드캅인 거죠. 배드캅 했다가 국합이 와서 아유,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지. 먹고 싶은 거 뭐 없어. 애가 음식 시켜주고 담배도 권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막 그 자리에서 이야기 다 하고 싶잖아요. 그쵸. 아유, 이 사람 정말 내 편 같고. 이런 식으로 너무너무 힘드는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예요. 김구 선생은. 뭐 오히려 신체 고문은 내가 오히려 더 반항심이 생기니까 건들만 한데 굶기는 고문하고 우대하는 고문이 정말 참기 힘들다는 거죠. 오히려 그게 더 힘들다는 거죠. 너무 힘들어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인이 사식을 가지고 와가 밖에서 외쳐야 된대요. 김구의 밥을 가지고 왔으니 드려주시오. 이러면 외놈들이 김구가 나쁜 말 했소대 사식일에 일이 없소다. 뭐 이렇게 지금 글로 나와 있어요. 사식일에 일이 없소다. 이렇게 사식을 반영을 못시켜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우 정말 아내가 젊으니 몸이라도 팔아서 좋은 음식을 해다 주면 좋겠다는 더러운 생각까지 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하는 거죠. 극한의 상황인 거지. 그러면서 자기가 견뎠대요. 그래도 새 고문을 당할 때 막 때릴 때도 옛날 조선시대에 이 새가 식었으니 다시 달고 오라고 웃었다는 그 옛날 조선시대 조상들을 생각하고 나는 속옷을 입어가 맞으면 안 아프니까 내가 딱 빨가벗고 때려라. 이런 식의 나는 결기를 보여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내가 그러니까 보통 분은 아니에요. 그죠? 네. 보통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고 있으면 참 대단하시다. 참 이런 이야기 듣는데 아마 근데 김구 선생님도 버티지 못할 고문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고문 있죠? 만약에 그때 커피를 드시다가 커피를 끊었다면 카페인 중독 이건 진짜 못 빠져나오지. 네, 1kg 커피 네. 일당백과 늘 함께하는 지금 벌써 일당백 청취자분들 중 상당수는 아마 1kg 커피에 중독이 되셨을 거예요. 너무 만족하셔서 재구매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선물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이제 벗어나려 애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1kg 커피 일단 드립백 가장 분위기 있게 집에서 드립커피를 편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콜드브루 네 시원하게 네, 근데 또 어르신들은 따뜻한 거 좋아하셔서 드립백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그리고 또 원두 자체로 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네. 네, 로스팅된 원두를 또 킬로그램 단위로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같이 더울 때 싸우지 않으려면 주변 분들에게 1kg 커피 권하시면서 한 잔씩 같이 커피를 나눠 드시면 싸울 일이 반으로 줄어들 겁니다. 네, 불쾌지수가 진짜 높으니까 요즘은. 자, 일당백과 함께하는 1kg 커피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감옥 생활이 힘들었는데 이 네. 감옥 생활에서 아주 좋은 걸 하나 배워요. 뭐요? 친구 만나요? 친구보다 일종의 결국 독립운동을 비밀 결사식으로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하도 일제가 탄압을 심하게 하니까. 네. 그러려면 정말 이 조직, 사람을 잘 봐야 되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배신하지 않을 건지 그런 장치도 만들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걸 감옥에서 배우는 거예요. 감옥에서 도둑에게 배우는 거예요. 결사를 만드는 방법을, 비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감옥에서는 보통 사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 만나갖고 좀 친해졌다고 야, 내가 사실 사람을 죽인 적이 있거든. 그쵸, 그런 얘기 나 안 하지. 도둑질 한 적이 있거든. 강도질 했거든. 못하는데 감옥에서는 오히려 스스럼없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야,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딱 봤는데 이게 뭔가 조금 심상치 않게 보는 사람을 발견했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을 이제 찾아가서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봐도 뭔가 심상치 않은데 어떤 사람이요? 하니까 이 사람이 뭘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추설이요, 목단설이요, 북대요. 행락은 얼마 동안이요? 이게 무슨 소리지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게 우리 조선 때부터 내려오는 오래된 비밀 강도적 로빈후드 같은 활빈 네, 당이 있다는 활빈당처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그러니까 요즘 치면 경찰과 검찰이 해도 우리를 뿌리 뽑지 못한다 이거예요. 바로 그런 게 조선시대부터 내려왔는데 바로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판단한 거죠. 그 이름이 공식적으로 뭔지는 안 나와 있어요. 네, 이름은 이제 뭐 나오냐면 진사로 나오는데 김진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 가명이겠죠. 근데 이 사람이 활빈당하는 그런 비밀결사 출신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 김구성도 판단이 빠른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수십 수백 명을 움직이려면 단결력이 있어야 되고 훈련법이 있을 거고 또 뭔가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그런 네. 사람은 일반 정부 관리보다도 더 인격이나 지모가 나을 거다. 그 배워야겠다 하고 막 자기가 옛날에 고민은 비법이 없는 거예요. 조직학에 사실 조직학은 지금 현대 경영학에 다루고 있는데 네. 그게 진짜 힘들어요. 조직학은 일종의 비밀스럽게 아주 비전으로 전수되잖아요. 네. 이거를 그래서 나타난 게 이제 지금 한단 말이에요. 이제 지금. 현대에 들어와서 경영학, 군대를 연구하고 회사를 활성화되면서 이제 조직을 연구하거든요. 조직 경영, 조직 행위론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요거를 김구선생도 바로 이제 김진사에게 감옥에서 들은 거죠. 그러니까 김진사가 알려주는 거죠. 어떻게 설득했냐면 나는 도적을 박멸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라 이해 창구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한테 배우고 싶다. 이 어떻게 만드는지 하니까 김진사 알려줘요. 우리는 몇백 년이 됐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근본은 조선이 시작될 때 고려가 멸망할 때 두문동 70인 고려에 충성을 다해가지고 나오지 않겠다. 두문불출. 네. 그 두문동 70인 이런 부터 시작됐다. 비밀리에 우리 동지를 만들어가지고 약한 자를 구제하고 세왕조의 질서를 파괴하겠다. 그래서 관리들의 재물을 탈취해가 백성을 돕겠다. 이런 결정을 하고 오랫동안 살아왔다. 강원도에 근거를 둔 그 조직을 목단설이라 부르고 삼남지방,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에 있는 지방은 추슬이라 부른다. 이 기관들이 있고 북대라는 것은 무식한 이건 강도 도둑대들이고 우리하고 상관없다. 그런데 우리는 목단설, 추슬이 있어가지고 딱 초면에 만나도 우리끼리 딱 인정을 하면 서로 오래된 동지를 인정한다. 근데 북대 이런 놈들을 만나면 우리는 오히려 적대시하고 네. 만나면 오히려 두드리 편다. 네. 이렇게 알고 있으라. 이렇게 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직 설명을 해준 거예요. 최고 수령은 노사장이고. 그래서 그거 나오잖아요. 우리 군도에 노사장 나오잖아요. 군도? 군도란 영화 보면 군도란 하정우 씨 영화에서 나왔던 영화요. 네네. 네. 거기서 최고 우두머리를 그 스님 이경영 나오는 스님이 그 이승민 씨죠. 그 스님 보고 노사장이라 부르잖아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노사장이라는 게. 목단설과 추슬의 최고 수령을 노사장이라 부르는 네.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총무를 보는 자와 각 지방의 책임자를 유사라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양대 이제 목단설과 추슬이 공동 작업을 하잖아요. 공동으로 한번 크게 틀 때는 그거를 큰 장을 부른다고 하고 네. 단독으로 할 때는 그냥 장을 부른다. 네, 네. 이렇게 한다. 그래서 매년 한 차례 큰 장을 했는데 요즘 외놈들이 하도 심하게 굴어갖고 요즘 큰 장은 못하고 작은 장은 한 마디씩 한다. 이러면서 그 똑같이 나와요. 그 영화가 여기 우리 진짜 백분 일지 보고 한 것 같아요. 군도요? 네. 그 왜 그 뭡니까 장례 행렬, 상례 행렬 해가지고 거기서 갑자기 그 무기를 끄집어내갖고 덮치잖아요. 여기서 나와요. 하동 화개 장날 같이 장날 있을 때 우리가 상려꾼으로 꾸민다. 도둑. 그러니까 꾸민가지고 막 축장 들고 상려 이제 뭡니까 상주에게 이 게장국 좀 먹으라고 그러면 서로 시비 붙잖아요. 같은 편들이에요, 다들. 그래 시비 붙어갖고 뭐 시비에 싸움하다 갑자기 관을 열어가지고 전부 다 이제 다 덮친다 이거죠. 자, 그렇게 한다. 자, 그렇게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사람을 뽑느냐? 네. 눈빛이 굳세고 맑을 것. 아래가 깨끗해야 된다. 아래? 아래? 남녀관계가 깨끗해야 된다. 그걸 아래가 깨끗해야 된다. 네. 아랫도리가 깨끗해야 된다. 네네. 그리고 담력이 강해야 된다. 그리고 성품이 침착해야 된다. 그럼 이런 사람을 은밀히 보고하면 위에 지도부에서 올린 사람도 모르게 다시 또 비밀리에 조사를 해가지고 크로스 체크를 하는구나. 그래서 책임자 가가지고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예쁜 여자를 붙여주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술을 붙여주고 유혹을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부처가 환심을 사가지고 친정제처럼 가깝게 한 다음에 훈련을 한다는 거죠. 어떤 훈련이냐? 같이 놀러 가자는 거예요. 놀러 가가지고 어떤 집 문 앞에 와서 야 잠시 문 앞에 기다려. 내 친구 집인데 잠시 갔다 나올게. 그래 기다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앞마당에서 도둑이야 소리 나오고 집 주위로 막 요즘 집에 경찰이 온다 이거죠. 그러면 문전에 있다가 지가 잡혀가잖아요. 근데 그게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우리 킹스맨하고 똑같아요. 킹스맨 훈련할 때 다 짜고 치고 똑같아요. 그런 다음에 산골로 끌고 갖고 고문을 하는 거예요. 고문을 해가지고 예, 부려라. 네가 도적이라고 그래서 말을 하잖아요. 킹스맨 어떻게 됩니까? 뭐 똑같잖아요. 바로 탈락. 탈락하고 그다음에 요 기찻길하고 똑같은 거죠. 기찻길에 말하면 살려주고 안 그러면 여기 기찻길로 그거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이라고 내가 말하면 그 자리에서 흔적도 없이 죽여버려요. 내가 도둑 맞다.
근데 끝끝내 도저히 아니라고 고집하면 포박을 푼 후 외정고 데려나가 며칠간 술과 고기를 잘 먹인 다음에 입당식을 거행하는 거죠. 너는 우리 사람이야. 끝까지 이제 충성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입당식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때 무시무시하게 해야 되거든요. 백범일지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네네. 와, 재밌네. 그러니까 제가 이 백범일지는 네. 말 그대로 이게 스토리텔링, 여러 가지 많은 문화적인 스토리텔링. 그 제가 보니까 군도도 여기서 착안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입당식은 아주 무시무시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지 겁을 먹고 다시는 배신할 엄두를 안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청방이라 해가지고 그런 비밀 결사 조직들이 입당할 때 다 좀 그것도 잘 안 내려오죠 지금. 아주 그거는 비밀스럽게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 무릎 꿇긴 다음에 입을 벌리다가 칼을 빼가지고 입 안에 집어넣고 위아래 이빨로 칼끝을 힘껏 물어라. 그런 다음에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쳐다보고 나를 내려다보라. 그런 다음에 너는 하늘을 알고 땅을 알고 사람을 안즉 확실히 우리 동지를 인정한다. 그런 식이니까 그건 목숨을 같이 하자 이거죠. 왜요? 네. 그런 걸 했습니까? 네. 칼을 물고? 네. 칼을 딱 물려야 되는 거죠. 그 하다못해 그 객주 있지 않습니까? 객주. 객주에서 보부상들 일화가 나오는데 그 보부상들은 이게 또 단결력이 강하잖아요. 전국을 떠돌아다니고 진짜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들. 운송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도적도 만나야 되니까 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 규율이 엄청 세거든요. 그래서 그 규율에서 자기들이 만약 잘못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나오지 않습니까? 작두로 손발을 잘라버려요. 작두로. 아니면 심한 경우는 작두로 뭐 작두도 아니면 뭐 목을 쳐버려요. 그 정도로 균율이 엄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그 조직이 이 정도면 봐주고 이러면 그 조직이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조폭들이 이런 거 다 따라하는 거잖아. 일본의 야쿠자들은 손가락 하나씩 그거 하라는 게 그런 거겠죠. 역사가 오래됐네. 조폭의 역사? 자, 그러니까 바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방법을 다 안 거죠. 그런 다음에 법률은 우리 규칙은 뭐냐. 제일 사형에 딱 차는 게 4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동지의 처첩을 간통한 자. 이게 1번이에요, 무조건. 동지의 여자를 간통한 자는 무조건 사형에 차다. 규율이 어그러진다. 두 번째는 체포당할 때 자기 동료를 실토한 자. 네. 결국은 배신을 한다 이거죠. 세 번째, 도둑질 할 때 작물을 몰래 숨긴 자. 설짝 이제 주머니 딴 주머니 차는 자. 손장난. 네 번째, 동료의 재물을 강탈한 자. 요 4가지는 무조건 사형이다. 우리한테 만약 사형 선고를 받으면 빠져나가기 힘들다. 에이. 포교는 피할 수도 우리는 못 피한다. 끝까지 우리는 추적해서. 무서워 진짜. 근데 그만두고 싶다. 이제 나 그만둘래. 예전에 그만두지. 저희들도 고등학교 때도 스쿨 나가려면 폭력 스쿨 아니라도 나갈 때는 그때 아침 옛날 이야기면 줄바따 맞고 나갔거든요. 난 여기 안 하겠다 이럴 때. 이런 그러면 진짜 말이 안 돼. 다 맞고 나가라. 한 대씩 맞고 나가라. 근데 이거는 약과예요. 뭡니까? 러시아에 우리 지난 시간 톨토이 이야기했잖아요. 톨토이 군대 이럴 때는 아니 나쁜 짓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맞냐면 나쁜 짓 하면 1000명한테 10대씩 돌아가면서 만나더라고요. 15,000대를 맞고 나가요. 맞아 죽는 거죠.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1000명한테서 다 맞고 나가야 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 죽는 거죠. 1000명한테 돌아가면서 한번 쭉 갔다가 돌아갔다가. 그래서 여긴 나가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도둑질 이제 더 이상 하기 싫어. 네. 아니면 내 나이가 많다. 이런 말을 딱 한 가지만 생각을 해야 돼요. 동지가 급할 때 자기 집에 숨겨줘야 된다. 숨겨주는 거? 우리 대부도 보면 나오잖아요. 대부의 그 영화 시작할 때 우리 딸이 맞았는데 복수 좀 해달라. 돈 줄게 하니까 돈 필요 없고 너는 한 번도 우리가 할 때 우리 대부를 인정하지 않지 않았냐니까 대부로 모시겠다. 그러면 좋아. 우리가 너희를 필요로 할 때 응해줘야 돼.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너는 약속을 들어줘야 돼. 진짜 그 조직이 오래됐나 보네요. 몇백 년 됐다잖아요. 지금 있진 않겠죠? 지금도 있겠죠. 지금도 있어요? 지금은 현대판으로 있겠죠. 아니 굉장히 그 시스템이 아주 체계적이고 규율도 딱 있고. 저는 탈북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도 이제 엘리트 좀 코스를 밟아가지고 조폭이 아닌 형태로 있을까요? 이런 북한에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 도시에 그거 할 때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잖아요. 어쨌든 관공서 끼고. 그럴 때 어떤 도시를 가면 자기들이 이제 그 한 도시를 가면 어느 순간부터 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딱 이제 보디가드식으로 뒤에서 자기들 같이 밟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북한에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 시기에. 지금도 사실은 현대판 조폭들도 이런 걸 흉내내고 있는 거죠. 사실은.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물어보잖아요. 근데 만약에 체포되면 어때? 살려낼 방법이 있냐? 요즘 치면 경찰이나 검찰에 끌려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니까 딱 이 말이 김진다 재밌는 말이에요.
여보시오, 우리가 잡히는 족족 다 죽었다면 이 몇백 년간 이게 이 근거가 내려왔겠냐고. 그렇지. 우리 떼도적들은 떼슬이라고 불러요. 우리 이제 아까 말한 떼도적들은 민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포도청과 군대 요직에 다 있습니다. 다 우리의 망원들이 다 우리 첩조자들이 다 있다 이거지. 우리 말하는 그 있잖아요. 무관도에 보면 그 집어 넣잖아요. 다 심어놨다는 거잖아요. 우리 저 신세계 영화 신세계가 똑같이 다 이제 서로 내부에 하나 딱 그 심어 놓는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어느 동네에서 도적이 잡혔다는 보고가 서울로 올라가면 진짜 우리 동네에 속한 애들은 바로 서울로 압송한다 이거죠. 오히려 중앙에 보내버린다 이거. 지방 오히려 CCI 지방에서는 이게 거래가 안 되니까 서울에 보내면 우리가 딱 있지 않냐 이거 우리 편이. 어차피 빼주니까. 그렇죠. 그때 서울에 와가지고 동료를 실토한 놈은 당하게 만들고 네. 끝까지 자기 딱 그 관계만 털어놓은 자는 기어이 우리가 살려내서 어떻게든 간에 추록을 시켜낸다. 거기서 또 마지막 뭔가 테스트를 하는구나. 아니 조폭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야 누구 대신 들어가 형 대신. 너가 끝까지 들어가서 부르내면 우리가 밖에서 챙겨주마. 너와 가족들을 챙겨주마. 파이란 생각하시면 되죠. 영화 파이란. 근데 사실은 그렇게 안 하죠 요즘은.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들어갈 때 미리 돈 받고 다 세팅을 하고 그게 확인되고 나서 들어가요. 요즘은. 요즘 돈 딱 다 받고 들어가요. 대신 들어가는 사람들이 내가 대신 찔렀다. 아니면 내가 대신 저질렀다 이런 사람들이 요즘은 다 돈 받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믿지 못한다 이거죠 다들. 그렇다고 합니다. 그게 그러면 독립운동 그 조직들을 운영하는 하나의 그 시스템 차용의 뭐 모티브가 좀 됐습니까? 아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비밀 결사, 비밀을 유지하고 보안을 유지하고 조직을 유지할 때는 왜냐하면 나중에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 가가지고 일종의 일본 외놈들이 얼마나 많이 스파이를 임시정부에 넣으려 하겠습니까? 실제 그런 사람도 있고 그걸 잡아내는 요즘 말로 치면 대간첩 작전 총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밀정을 진짜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 암살에도 보면 김구 선생이 이정재로 나오는 그 계속 의심하고 잡아내려고 하잖아요. 내부에 숨어있는 스파이를 잡아내는 대간첩 작전을 하는 거예요. 방첩이라고 하죠. 방첩의 총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제일 무섭지 내부. 그러니까 이 방첩을 하는 사람들은 무서워야 되고 정말 이 머리가 이런 흔히 말하는 전공법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다양한 술법을 써갖고 이 사람들 체크해야 되니까 지금도 밝히지 못한 것도 많겠죠. 그게 문지기를 하겠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도 있겠군요. 어떻게 보면 게이트키퍼죠. 맞아. 그 골키퍼죠. 사실 우리 바로 임시정부를 지키는 골키퍼가 되니까. 내가 잘 골라내고. 그렇죠. 바로 방첩이잖아요. 수비 방어하는 사람이니까. 그렇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자기 말대로 다 되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잖아요. 항상 문지기가 되겠다는데 진짜 문지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결국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김구 선생이. 왜요? 내가 큰 뜻을 품고 나라를 찾겠다고 비밀 결사 그 당시 아까 말한 여러 가지 결사 신민회의 조직의 한 성원인데 우리 조직과 훈련이 이 일개 강도단보다 이렇게 못하니까. 유치하고 순진해서야 어떻게 우리가 나라를 찾겠냐. 저 교활하고 강구한 외놈을 상대로 어떻게 우리가 했냐. 난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참. 그리고 우리가 배울 거는 도둑에게도 배워야죠. 배울 거 있으면. 네. 참 김구 선생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념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배울 거 있으면 어린애에게도 배우겠다. 이 사람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선비죠. 그렇게 한 다음에 결국 40살에 4년 7개월을 살고 가출옥을 합니다. 가출옥 하는데 이미 딸은 또 예전에 부인과 사이에 난 딸은 죽고 없고 참 이분도 인생에서 참 자식들이 많이 죽고 괴로움을 많이 겪습니다. 진짜. 그리고 아내와 함께 그 학교 교사로 일하면서 조용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용하게 사는데 1919년 이제 일이 터지는 거죠. 네. 바로 3.1운동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김구생은 3.1운동 때 조심했어요. 사람들이 선창을 해달라 했는데 참여 안 해요. 거절해요. 그러니까 헌병들이 감시하다가 안심하는 거죠. 다 이 사람 감시하고 있잖아요. 그 차에서 자기가 바로 신의주행 열차에 몸을 싣는 거죠. 이 일본 헌병의 감시를 피해서 돌파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중국 땅 가가지고 일주일을 기다려가지고 상하이로 가는 배 타고 결국 망명생활에 나서게 됩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김구생 나이가 43이에요. 할아버지예요 이때. 그렇네요. 그냥 그 살아야 당시에. 되는 나이에 이분은 이 43 할아버지 나이에 모든 걸 다 버리고 만주벌판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야, 이 대단하신 겁니다. 정말 이 43세. 이 남들은 이제 할아버지 돼갖고 이제 손자 벌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만주 나서는 거죠. 당시 상하이의 조선 땅에는 500명 사람이 500명이 살았대요. 네. 그래서 임시 의정원에 가가지고 가장 그 당시 높은 자리가 총리고 이승만은 뭐 대통령 시키는데 뭐 없고 안창호가 이제 총리를 맡고 있었죠. 도산 네. 안창호 선생님. 네. 그래서 임시정부 문지기를 시켜달라 이랬던 거죠. 3.1운동 직접적으로 안 했는데 사실 김구 선생은
김구순상 안 해도 정말 일반 백성들이 대단한 거예요.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시골의 한 여인이 경찰서 앞에 만세를 부르다가 붙잡혀서 누가 시켰냐 이렇게 치조를 당하니까 너는 닭을 못 보았냐? 닭이 새벽 되면 우는 게 누가 시켜서 우느냐? 야 대단하죠. 닭의 목을 비틀어 새벽은 온다.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하고 11살 여학생이 붙들려가지고 너는 왜 깃발을 들고 기뻐하면서 만세를 부르냐니까 당신들은 참 무식하오. 우리 엄마가 조그만 바늘을 하나 잃고도 찾아서 크게 기뻐했는데 삼천리 금수강산을 찾는데 어찌 기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요. 아 감동이네요. 감동이죠. 네. 아니 이게 일반적 11살 뭐 사람들이나 네. 시골의 촐로들이 다 이렇게 말을 했다 이거죠. 반성하세요 호시고사. 자, 근데 결국 그러니까 김구 선생은 내가 안 해도 충분히 일반 사람들이 많이 운동을 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맡은 자리가 진짜 임시정부 문지기를 맡으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일제 스파이를 막는 골키퍼가 되었다. 그 이제 정식 명칭은 경무국장을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암살해서 바로 그 내부밀정 이정재 잡아내려고 하잖아요. 결국 권한이 많아야 되잖아요. 네. 신문하는 권한도 있어야 되고 검사 역할도 해야 되고 판사 역할, 형 집행인 역할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한 20명 정도의 경호원 겸 수사원 겸 견디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일제가 눈에 불을 켜고 김구를 없애려고 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김구가 딱 버티고 있잖아요. 김구 선생이. 그러니까 김구만 없애면 얼마든지 임시정부를 조정할 수 있는데 이 김구가 진짜 눈에 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전상금. 그래서 김구 선생은 상하이 임시 그 정부가 상하이에서 이제 다른 동네로 떠나야 되잖아요. 남경으로도 갔다가 나중에 중칭 가지 않습니까? 18년간 프랑스 족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나지는 못해요. 프랑스 경찰력이 행정력이 미치는 상하이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프랑스 게 있고 뭐 미국 게 있고 일본 게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프랑스 족에서 벗어나면 바로 일본에 잡아갈 수 있잖아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 당시 조계 당국이 임시정부에 아주 동정적이었대요. 동정적? 상당히 동정적이었대요. 잘 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18년간 계속해서 이제 조계 당국, 프랑스 조계만 있었던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이분도 이제 공산당 이제 이동희 이런 분들이 공산당과 같이 일하자 계속 협상이 들어오는데 딱 한마디예요. 공산당이 우리의 공산당이면 하겠다. 근데 모스크바 당국의 지령을 받고 이런 국제 코민텔은 지령받고 이러면 나는 안 한다. 근데 자기는 항상 이 김구 선생은 우리의 것 이거 없으면 못 한다 이런 된 거죠. 근데 당시 임시정부 형편이 이제 어려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처음에는 독립운동하고 이럴 때는 사람들이 돈도 대주고 하는데 갈수록 끊어지게 되고 또 지치잖아요 사람들이. 네. 미래가 없어 보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강수 이런 사람들도 돌아가잖아요. 뭐 1, 2년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돌아가고 또 김희선 이 사람도 독립운동을 했지만 결국 그 가짜 독립운동이죠. 결국 들통 나가지고 97년에 취소됐다는데 네. 이런 사람들처럼 이제 독립운동을 포기하고 기고한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25년에는 임시정부를 구성해야 되는데 입각할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장관 시켜준데도 아무도 안 한다는 거죠. 장관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람들이 당신이 해야 된다니까 아니 나는 못한다. 그래도 결국 할 수 없이 26년에 국무령으로 취임하는 거죠. 책임자로. 국무령. 네. 근데 이때 본인이 그런 이야기해요. 거지 중에 산거지가 자기였다 이거죠. 먹을 게 없으니 말만 좋아 국무령이지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그러니까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족은 엉망진창인 거죠. 가족 일단 만나기도 힘들었겠네 진짜. 아니 가족이 왔죠. 왔죠. 떠돌아다니고 이러는데 어떻게 아니 만나? 그 상하이는 왔죠 같이. 왔는데 이 뭐 아시다시피 이게 뭐 제대로 된 삶을 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은 둘째를 낳고 나서 2층에서 세수대야를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다가 천개에 굴러 떨어져 가지고 결국 그게 늑막염이 폐병돼 갖고 결국 병원에서 숨지게 되고. 근데 뭐 이게 자기가 독립운동할 때는 혼례 장례 이런 데 돈을 쓰면 안 된다. 아내 장례도 아주 금수하게 치러가지고.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동지들이 안 된다고 이건 나란 일이다. 그래가지고 아주 성대하게 치러가지고 이 제문을 썼죠. 최준례 묻엄 이렇게 썼죠. 이렇게 썼죠. 그때는 묻엄이었군요. 이렇게 써가지고 참 이게 애처롭죠. 이 주변에 어린 아들들, 어린 자식들, 자기 시어머니. 아 그게 네. 신문에까지 났어. 동아일보에 났죠. 동아일보는 그래도 그때는 실어줬죠 이렇게. 그때 민족 동아일보니까. 참 이게 이때가 그나마 단란했던 딱 한 장의 사진 부인하고 애하고 찍은 한 장의 사진. 네, 네. 참 뭐 그냥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없으니까 자기 할머니가 애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젖을 어떻게 먹일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잠에 잘 때 애한테 빈젖을 할머니 젖으로 물려가지고 잠을 재우고. 쪽쪽이. 네.
맞잖아요. 촉촉해. 그다음 먹을 게 없으니 쓰레기통에 채소상에 버린 배추 껍데기를 주워가지고 소금물 담가가지고 장거리로 만들어 먹고. 아이고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그래서 하도 없으니 결국 어머니가 이제 여기서 살면 너가 너무 힘드니까 귀국을 하는데 딱 인천에 도착하자마자 예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아일보 인천 지구에 가니까 김구 선생의 어머니라고 그래도 돈을 챙겨드리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네. 참 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김구 선생이 일부에서 내가 60평생 돌아보니 사람이 귀하면 궁함이 없고 궁하면 귀함이 없는 법이다. 돈 많아지면 귀해진다 이거죠 다들. 그런데 나는 지기가 올라 귀해져도 궁해지고 궁해도 궁하더라. 내 일평생은 궁한 일평생이었다. 난 한 번도 반칸의 집도 내 소유를 해본 적이 없다. 네. 그래서 아들들에게 내가 딱 가지는 거는 너희들에게 나는 너희 자식으로서 내 부모에게 도리할 걸 원하지도 않는다. 다만 너희들은 이 사회의 은혜로 먹고 있고 배웠으니 사회의 아들이라는 마음을 갖고 사회를 부모처럼 생겨라.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나한테 잘하지 않아도 된다. 네네. 그러니까 한 1942년 뭐 이때 만약에 썼으면 네. 그때는 진짜 이제는 뭐 독립이 올까 뭐 이런 생각 하셨을 거 아니에요. 42년은 괜찮았죠. 이 일부 쓸 때가 네. 28년이니까 이때가 진짜 힘들었죠. 이때가 더 이때는 힘들었어요. 정말 회의적이었을 것 이때 같아요. 아무것도 안 나오죠. 42년에는 근데 그래도 이제 그는 이제 국민당 정부가 광복군도 같이 한번 하자. 으쌰 이런 분위기 희망이 좀 보일 때 일본하고 전쟁하니까 차라리 희망이 28년은 정말 힘들 때죠.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당할 때니까 진짜. 네. 그러니까 참 힘들었는데 결국 또 그때 한 말씀을 드렸나요? 1930년대 만보산 사건이라고 만주의 사람들이 우리 이제 한민족이 많이 가가지고 개척하니까 중국 사람들하고 물싸움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일본의 국내 일본 놈들이 교묘하게 작업을 해가지고 만주에 있는 한인들이 죽었다 다쳤다 이러니까 국내에서 난리가 난 거죠. 이런 중국 놈들 다 때려 죽여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제가 말 호떡집에 불났다는 사건이 이때 나니까 이런 소문이 드니까 중국에서는 한국 사람 바라보는 게 안 좋은 거예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별로 시선이 안 좋지. 돈도 안 들어오지. 이럴 땐 결국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우리가 뭔가 지금 독립운동이 침체되어 있고 이럴 때는 아무리 좀 이게 좀 약간의 무모한 것 같아도 어떻게 보면 사건을 좀 터뜨려야 돼요. 터져야 돼. 네. 바로 한인 애국단을 만들어갖고 이봉창 의사. 도시락 폭탄. 그렇죠. 안봉길 의사가 나오는 거죠. 안봉길이? 윤봉길 의사. 안봉길. 안중근 나오죠. 윤봉길에서 이 두 분이 나오는 거죠. 도시락 폭탄이 아니라 수통 네. 폭탄이죠. 네.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이분들이 이 위기를 다 계신 분들이죠. 바로 진짜 이게 결국은 이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행동을 보여. 이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뭐 우리가 몇십 번을 말해도 모자란 짐이 없습니다. 진짜 이봉창 의사가 히로히토 일항을 폭탄 공격하러 갔다가 실패했지만 이 일본 사람들은 깜짝 놀란 거죠. 어우, 자기들 말은 천황을 감히. 우리는 하면 한다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윤봉길 의사 홍구공원이죠. 지금 루신 공원에 가서 날렸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시라카와 결국 대장 뭐 그루민단 다 죽게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2차 세계대전 때 미주리오에서 일본의 항복 문수를 서명했던 시게미스 외무상이 있거든요. 그 시게미스 외무상 그때 다리에 반쪽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다리 쩔뚝거리면서 항복 문수 하잖아요. 윤봉길 의사가 이렇게 날린 거죠. 그러니까 이 대단한 세계를 경천동지하게 만들었다 이거죠. 중국 사람들도 그래서 우리 독립지사분들 굉장히 존경을 한다. 그 이후로 이제 그러니까 그랬다는 거죠. 아니 중국 사람들이 그 장제서가 그런 이야기했지만 중국군 100만이 하지 못할 일을 한 명이 혼자 했다. 했다.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본래 그랬다는 거예요. 중국 국민당에서 이제 같이 이제 여러 가지 같이 공동 사업할 때도 자 일본돈 상대하는 사람들 뽑을 때 무조건 한국인 위주로 뽑았대요. 가장 담이 세니까. 담이 진짜 세요. 담이 진짜 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뭔가 기저에 깔려있는 일본인에 대한 그런 게 있겠죠. 네. 이겨야 된다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만주 지역에서 일본에 대항해서 우리 이제 한민족과 중국인들이 동북 항일 연구를 만들어 갖고 여러 가지 공격을 이제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사람 중에 한인들이 진짜 많이 차지했어요. 우리 한인들이. 그러니까 한번 한다면 한다 이런 게 엄청 강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게 이 담들이 아주 담대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가장 실용주의자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가장 실용주의. 뭐 적도 동지도 필요 없고 실용주의 대명사 하면 그래서 나라를 만든 사람이 리칸유란 말이에요. 싱가포르 리칸유. 이 사람은 실용주예요. 정말 모든 걸 실용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인데 리칸유가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한국인이에요. 한국의 독립운동. 진짜. 이 사람들이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계로 한국의 독립이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사람들이 환기를 시켜줬다. 이런 게 없으면 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맞아. 본래 일본 땅이거니. 근데 한국인들이 한 번씩 저렇게 큰 일을 터뜨려 주니까
중국인이 제대로 못한 일을 한인들은 저 작은 인구의 한인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하나. 대단하다 이래 보는 거죠. 정영진 씨가 새롭게 이번에 한 번 더 붐을 일으키는 건 어때요? 뭘로요? 난 지금 이 일당백 이름도 한당백으로 바꾸고 싶은 사람입니다. 아, 그렇네. 네. 혹시 우리 광복의 순간을 김구 선생께서 뭐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게 있나요? 아니, 강복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네. 땅을 치며 한탄을 하시죠. 왜요?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주적인 그게 아니다. 그 당시 미군이 이제 OSS라는 해외 정보기관 도노반 장군과 합동으로 광복군의 국내 진공 작전을 구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수 훈련을 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군용기를 타고 지리산이든 뭐든 산이든 여러 가지 낙하를 해가지고 저기 공수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게릴라전을 하겠다. 그래서 결국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직접적으로 일본하고. 그렇게, 물론 전쟁했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했다. 이게 결국 김구 선생은 너무너무 이거 한스럽다 이거죠. 우리가 결국 직접적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런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이 의거가 일제히 침략 행위를 전 세계에 어떻든 폭로를 하고 고발하고 있고 침체된 독립운동에 도화선이 돼주고 결국 민중의 의식이 낮을 때는 우리가 암살하고 이 폭탄을 터뜨리는 게 투쟁의식을 고취하고 독립운동 운동력이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 아주 유명한 작가 이병조 선생의 표현을 제가 좀 빌리자면 김구의 한인 애국단은 신이 사라진 세계에서 우주의 원한을 집행하는 영혼의 시인들이다. 신이 사라진 세계에서 우주의 원한을 조국의 원한을 집행하는 영혼의 시인들이다. 영혼의 시인들이다. 원래 아나키스트들을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보기엔 한인 애국단이야말로 신이 사라진 세계에서 조국의 원한을 집행하는 민족의 원한을 집행하는 영혼의 시인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김구 선생님은 어쨌든 자주 독립이 가능하다고 끝까지 믿으셨던 분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끊임없이 나의 소원도 그렇고 하지만 백번일지도 그렇게 나옵니다. 아니 왜 4대 사상을 우리가 맨날 욕하지 않았냐. 조선을 욕했는데 중국에 4대 한다고. 왜 지금의 공산주의 청년들도 또 모스크바니 스탈린을 이렇게 숭상하느냐. 막 뭐라 말하고 우리하고 절대 민족주의자라고는 같이 사업 안 한다 했다가 코민텔은 스탈린이 이제는 민족주의자라고 사업을 하면 갑자기 사업을 하냐. 이렇게 되어서 되겠냐. 이런 식으로 막 친미파나 친중파냐 이런 것들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미국한테 우리는 가야 된다. 똑같은 것들을 막 안타까워하는 거죠. 참 답답해하는데 뭐 이제 부인이 돌아가시고 이러니까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이게 또 여러 가지 혼자 사니까 여러 가지 위협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인 여자 배사공하고 동거를 하게 됩니다. 여자 배사공 주혜보라는 사람하고 동거를 하게 됩니다. 중국인 친구들이 학교 선생님을 소개해 주겠다. 당신도 재혼도 하고 또 혼자 다니면 위험하다. 자꾸 일본 놈들한테 그거 되니까. 그렇지만 자기는 이제 그 당시 정말 보안상 차라리 일자 무식 여인하고 부부로 위장하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이 주혜보라는 사람하고 한 5년간 동거를 하고 나중에 참 애틋한 그 감정을 표현을 합니다.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보면 그런 것도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혼자 다니면 위험하니까 부부로 위장하는 게 가장 좋지 않느냐. 예전에도 자유주의 운동가들도 일제시대 때 아지트 키퍼라고 하거든요. 아지트의 키퍼가 있거든요. 비밀리에 지하에 숨어야 되는데 혼자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밥도 해주고 밥뿐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왜냐면 사고를 칠 수 있잖아요. 혼자 이렇게 막 욕망이 잘 안 풀어지면 그러니까 아지트 키퍼가 있었는데 일종의 뭐 그 개념인 것 같아요.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뭐 얼굴은 서로 비슷해요. 그렇습니까? 얼굴 나이는 그래요? 얼굴 라인 비슷해 보입니다. 김구 선생이 굉장히 동안이셨군요. 네. 그렇게 하시다가 조선의 독립을 이제 맡게 되시고.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대로 결국 정말 이제 중국의 장사, 광주, 중경 정말 유랑을 하면서 임시정부를 했지만 광복군을 키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15일 날 이야기를 듣고 통탄에 하셨다. 그래서 감격의 기원을 한 거죠. 떠난 지 27년 만에 귀국을 했고 당시 환영대에서 12월 19일 환영대 서울 인구 45만이었는데 15만이 운집해요. 3분의 1이 운집한 거예요. 와 대단하다 진짜. 요즘 지금 300만이 나온 거죠. 김구 선생에 대한 이야기는 뭐 모르는 사람이 없었군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도. 근데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참 단독 정부를 반대하고 여러 가지 좀 미군정과도 충돌이 있고 또 김구 선생 쪽도 한독당을 만들었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여기서 이제 김구 선생에 대해서 안타까운 점들을 말하자면 세계 정세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좀 더 그걸 알았더라면 오히려 반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막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 아쉬움들이 많다 이런 얘기 가지고는 입장마다 다르고 좀 더 연구를 해야겠습니다만 김구 선생의 어떤 국제 역학적인 정세 인식이라든지 한민족에 나아가는 방향 물론 김구 선생은 명확하게 아셨죠. 분단되면 싸움이 날 수밖에 없다. 이건 전쟁이 날 수밖에 없다 이거죠. 분단되면 결국 왜냐하면 서로 지금 합치려고 하기 때문에 분단은 무조건 전쟁 난다. 그래서 막으려고 했던 건데 그 지점은 명확했는데 그럼 분단을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나? 막을냐 그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지점이 있다. 이런.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49년 6월 26일 포병소위 안두희가 찾아와가지고 결국 저기 지금 서울에 지금은 그 강북 삼성병원이죠. 네. 거기서 결국 시해가 되는 시해된 거죠. 네. 그건 뭐 우리가 다 아시는 그렇죠. 몰라요. 어떻게 시해돼요? 그 안두희라고 그 아마 당시 그 군인이었죠. 장교였던 포병 장교였죠. 포병 장교. 일본인한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안두희라는 사람이 암살을 했는데 괜히 그냥 암살할 일은 없잖아요. 배우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끝끝내 밝히지 않고 80에 맞아 죽었죠. 네, 맞아 죽었죠. 정의봉에 맞아 죽었죠. 정의봉에 맞아 죽었죠. 그리고 칼에 찔리기도 하고 65년에 칼에 찔려가 죽을 뻔해다 살아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60년 4.19 이후로 4.19 난 이후로 계속 도망쳐 다닌 거죠. 그래서 이민을 가려고 했는데 이민은 막았죠. 자기 가족들은 다 했는데 이민 못 가게. 또 재산은 꽤 많았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우리나라에 거의 진짜 우리나라의 국부와 같은 분을 시해를 했는데 감옥에 들어와도 오 하고 별로 계속 감형돼요. 정권에서 감형을 시켜요. 그다음 전쟁 나니까 그냥 바로 군대 복귀까지 시켜요. 말도. 그 다음에 제대로 한 다음에는 군납 사업을 해요. 그 이권 많은 군납 사업. 그 돈을 많이 번 거야. 콩나물 이런 거 납품해가지고 돈을. 그래가지고 있다가 강원대 제재상도 있었는데 또 이 사람이 당시에 50년대 북한에 조총련 북송 사업을 했잖아요. 그래 그 니카타 항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모란봉호 이런 거 있잖아요. 만경봉호였나? 만경봉호 이런 거 하니까 거기서 사업을 하는 게 조선 적십자와 북조선 적십자와 일본 적십자니까 그 건물을 폭파하려고 했거든요. 우리 이게 그 당시 국교도 없지만 한국 남한에서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공작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계속해서 그런 뭔가 정보와 관련되는 왜냐하면 직접적인 군인 신분이라든지 우리나라 공무원 신분 스파이가 가버리면 전쟁이 나고 이건 국교가 없는 상태 나면 이건 서로 주권 침해가 되는데 민간인 가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인 신분으로 활용을 하잖아요. 흔히 말하는 블랙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인인데 스파이로 하는 게 블랙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정권하고 뭔가 있다. 그래서 당시에 제일 나왔던 이야기는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당시 김창룡 특무부대장 쪽에 사주를 받고 한 거 아니냐. 근데 김창룡 특무부대장은 이승만 당시 대통령의 측근이에요. 완전히 최측근이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견제하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이승만 배우설, 그다음에 미국 배우설, 배우설도 있죠. 이제 쪼인 배우설. 그래서 이승만과 같이. 미국이 뭐 같이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기도 하고. 이제 하나의 어떤 큰 줄기가 들보가 우리가 꺾여버리면서 그 이후에 이제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이죠. 김대중 대통령이라든지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쭉 내려오는 쪽에서는 가장 우리가 정통성,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바로 김구 선생의 찾고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좌절된 역사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런 이야기했는데 뭐 역사라는 게 항상 그 좌절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좌절을 가면서 비틀비틀하면서 이제 방향을 걸어가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보수 쪽에서는 이승만, 박정희 쪽을 이제 좀 더 정통성이 있다 보고 뭐 그렇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 김구 선생은 그렇게 흉탄에 가셨지만 뭐 지금 우리 효창 공원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선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사실 이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도 그 말썽 많았던 그 대통령 있잖아요. 2007년에 2007년이요? 사르코지. 그 사르코지 같은 경우도 그 뭐 여러 가지 말은 많았지만 사르코지 같은 경우가 2008년 10월이었나? 2008년 10월에 그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갔던 데가 나치에 저항하다가 레지스탕스 활동하다 채용된 17살 소년이 있었거든요. 거기를 딱 가가지고 딱 이제 이 추모를 거국적으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2008년 10월부터 이제 그다음부터 지금도 그렇게 프랑스의 모든 고등학교에서는 그 날이 되면 딱 그 기념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프랑스 청년의 귀감이 돼야 된다 해가지고 그 우파 대통령 사르코지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프랑스 만세를 외치면서 죽어간 김옥혜라는 17살 프랑스 학생을 추모하면서 우리는 김옥혜가 죽은 10월 27일 날 그 김옥혜 유언장 편지를 낭독하는 행사를 항상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잊지 말자. 우리의 나라를 애국하는 거예요. 그런 건 멋지다. 진영이 달라도 그걸 인정해주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영이 다른 게 그게 바로 같은 거거든요. 공식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김구 선생을 왜 맞아. 오히려 다른 편이 원래 보수 우익이 원래 제일 앞장서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하고 대한애국당은 김구 선생을 가장 떠받들여야 되는데 그러게. 우익 아닙니까? 우익의 행동주의 좋아하는 행동하는 애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김구 선생은 좀 보수 쪽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공산주의하고 안 맞은 거죠. 계속해서 트러블이 많았고. 그렇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보수 우익의 사실은 상징이 김구 선생 아닙니까? 그리고 말 그대로 장개석, 미국이 가장 좋아했던 장개석, 정부하고 가장 긴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김구 선생 아닙니까? 김구 선생이야말로 한독당도 참여했잖아요. 네. 또 대한민국을 만든 김구 선생이 기본적으로 그 분단된 나라들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지. 그 기본 보수 우익의 아주 원류인데 안타까운 지점이 좀 있어요. 좀 김구 선생을 뭐 폄하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좀 왜 내세우지 않나. 이승만 이상 내세워야 되는 분이 김구 선생 아닌가. 그쪽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오늘 이 백범 일지 쭉 살펴봤는데 네. 우리 정박님이 아쉬움이 좀 남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아쉬운 부분 좀 더 채워주실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거죠. 이게 한마디로 백범 김구선의 그 백범 일지는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너무 재미없다 생각하는 보통 위인전 재미없잖아요. 이건 그냥 대하소설, 무협지보다 더 스펙타클하고 정말 대하소설보다 더 줄거리 등장인물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너무 이건 손에 땀을 쥐게 만드니까 이 재미있는 거를 저도 지금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꼭 역사적인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 그냥 자체 텍스트 자체가 재밌다는 거죠? 드라마 같아요.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박경진 선생의 토지를 소설로선 일본론이라고 보거든요. 반일론이라고 부르거든요. 정말 토지를 한번 또 진짜 한번 해야 되는데 토지를 읽어보면 와 박경진 선생이야말로 정말 이분이야말로 정말 자기의 어떤 젊은 시절 유년기라든지 소년기를 일제 때 보냈잖아요. 30년생이시니까. 그런데 그분의 어떤 그 체험과 지식과 경륜이 정말 녹아있는 소설로선 반일론이에요. 진짜 일본 너무너무 잘 썼거든요. 제가. 근데 저는 백범일지는 말 그대로 이거는 진짜 한 개인의 정말 해고록 같은데 이건 진짜 삶 자체가 반일이에요. 진짜 이거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뭐라고 설명할지 너무너무 이건 하나의 어떤 자서전이 아니라 해고록 형식을 빌린 최고의 역사 한일 역사 교과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백범일지는 삶으로서 내려간 최고의 항일 교과서다. 네, 삶으로서는 이건 삶으로 그려낸 정말 하나의 한 폭의 멋진 파노라마다. 이건 공동 작품입니다. 저랑 정박님의. 너무 좋으십니다. 오늘 읽으세요, 정영진 씨 저 책을. 저는 사진처럼 하고 불매운동하고 모든 페이지가 사진처럼 기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일본이 말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과거사를 자꾸 그렇게 왜곡하고 투명하게 밝히지 못하면 절대 그 민족은 창조적 에너지를 얻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지금 한국에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일본 자체의 발명 특허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노벨상은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바로 일본 철학자가 그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 왜 프랑스나 일본이 지금 제대로 뭔가 예전에 그렇게 세계를 리드하는 이론이나 여러 가지 발견들을 많이 했다가 지금 못하고 있느냐. 역사를 투명하게 밝히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역사를 밝히지 못하고 계속 숨기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이게 지성이라는 것은 모든 걸 다 까발릴 수 있고 모든 걸 다 완전히 드러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해야지. 그걸 인정 안 하고 숨기려고 하니까 이게 뭔가 미진한 구석이 있으면 쥐순이라는 게 제대로 작동이 됩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잘 나가고 프랑스는 뭐 예를 들면 그 모로코라든지 하여튼 뭐 밑에 몇몇 나라들에 대해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좀 숨기고 이러니까 오히려 더 안 된다. 독일의 바이체크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뭡니까 패전 40년, 종전 40년 딱 그 연설문을 시작할 때 사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폴란드에 미안하고 멋지다. 러시아에 미안하고 멋지다. 자기 나라로 인해서 모든 희생을 당한 사람부터 그 민족의 사죄와 사과의 뜻을 표하고 쫙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물론 그걸 좀 위선적이라 하지만 아니 그게 네네. 어쨌든 일본의 아베는 저기 70년 그 자기들 말로 종전 70년, 패전 70년 유엔 연설 가가지고 무슨 것부터 시작하냐면요. 뭐예요? 우리가 아프리카에 5억 불 줬고 어디에 10억 불 줬고 어디에 5천만 불 주고 우리 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의 과거사를 마치 무슨 자연현상 바라보듯이 한 거예요. 어디 뭐 태풍이 났는데 우리가 얼마 준 이런 데서는 발전이 일어날 수는 없어요. 지금 당장 어떤 일본이 지금까지 선진국으로 사놓은 스톡이 많죠. 스톡이 많으니까 하지만 지금 플로우가 이래 돼버리면 이어질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역사를 숨기고 자꾸 역사를 왜곡하면 그건 역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 전체 국력에 심각한 왜곡 현상을 가져와가지고 그 나라가 절대 정상적으로 발전하기 힘듭니다. 스스로 자멸하게 돼 있군요. 그런 네. 경우에.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니까 이 백범김구나 백범일지를 왜 우리는 교과서에서 예전에는 우리 70년대 80년대는 이승만, 박정희 아니 물론 그래 뭐 다 우리가 삐까 그늘이 다 있고 그게 있지만 한 방향으로 가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반드시 우리는 이 김구 선생과 독립운동의 역사와 항일의 역사를 이걸 갖고 가야지. 네. 그거 없이 우리가 자꾸 한쪽만 강조해 갖고는 절대 우리가 제대로 우리 대한민국도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정말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는 네. 올해 100주년 아닙니까? 100주년 기념으로 일당백에서 100주년 기념으로 백범일지는 이건 쉬운 책도 많아요. 아주 뭐 어린이들 위한 것도 있고 네. 쉽게 쓴 것도 있고 많으니까 판본이 많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아주 올해를 보내는 아주 의미 있는 이번 여름 휴가에 가장 좋은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오늘 점심은 효창공원역에서 먹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일당백 네. 아마 8월 말쯤에 8월 늦은 저녁쯤에 한번 낭독회를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또 울음 터지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좀 행복한 왕자 유유 노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만간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혹시 이런 책 한번 좀 우리 정민여의 목소리로 혹은 정박님 목소리로 아니면 저나 뭐 마도님 목소리 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88번째 일당백 오늘은 이렇게 뜨거운 애국심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워. 손 텐다. 가까이 안 갈래.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